현재 한국과 일본은 위안부 소송 등의 문제가 얽혀 최악의 외교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강경파 자민당 의원들은 최근 잇따라 한국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배상 판결이 나오자 일본 내 한국 자산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받아쳐야 한다며 일본 내 한국 대사관, 자산 압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치외 법권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본 주장은 완전한 억지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리 없습니다만 정반대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작금의 일본 상황을 해결해줄 매우 중요한 열쇠를 한국이 가지고 있다며 주장하고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일본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것이 또한 왜 일본에 절실한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주민등록제 그대로 가져오자. 놀랍게도 한국 때리기를 일삼던 아베 신조 내각에서 내각부 부대신을 영임한 후쿠다 마네유키 교수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던 디지털 개혁의 벤치마킹 대상은 한국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아베 내각의 출신 정치인이면 한국에 대해 주로 부정적으로 거론하고 나옵니다만 장관급이던 마네유키 교수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의 시스템이 일본에 너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9월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디지털 개혁을 간판 정책으로 내걸고 일본 사회의 디지털화를 주도할 사령탑으로 디지털청을 오늘 9월까지 총리 직할기구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행정개혁의 사활을 건 것입니다. 후쿠다 전 대신은 일본이 한국을 개혁 모델로 삼아야 하는 이유로 우선 양국의 제도적 유사성을 꼽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정부 조직과 교육 및 의료제도 등 많은 분야에서 닮은 점이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후쿠다 전 부대신은 또 김대중 정부 이후 추진된 전자정부 등 한국의 디지털 개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의 어떤 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국민 입장에서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운 이용자 주체의 디지털 공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일본에선 대체로 주소지소제 관청을 직접 방문해 주민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런 차이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일본에서는 고령자들의 생사를 모르는 일까지도 생기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어떤 가족은 할머니의 연금에 기대서 생활하는 가족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재는 일본에서 많은 가정에서 노령연금을 계속 부정 수령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데요. 제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처리가 안 되어서 사망 후에도 여전히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것은 일본 정부의 재정 부실을 낳습니다. 후쿠다 전 부대신이 말한 대로 일본은 지자체가 각자의 행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 낭비도 심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스가 총리가 의욕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디지털청 운영에 참고되는 업무가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침 한국이 일본이 원하는 것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 찬밥 더운 법을 가릴 때가 아니며 빠른 시스템 개혁을 원한다는데요. 최근 일본의 거리에서는 한국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길거리에 공무원들이 긴급 재난선포 피켓을 들고 도쿄 주요 거리를 횡보한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실시간으로 문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은 생소한 것인데요. 현지 소식에 따르면 신주쿠 공무원들은 8시까지 가급적 외출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피켓을 들고 신주쿠 중심가를 활보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현지에서조차 세금 낭비라며 비판했다고 하죠. 한국은 2013년부터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일본은 아날로그 방식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이렇게 한국의 주민등록 시스템을 탐내는 이유는 최근의 긴급 상황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후생성은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예정보다 매우 늦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백신이 매우 늦게 들어온다고 비판했죠. 하지만 막상 일본에는 한국보다 백신이 일찍 들어오긴 하더라도 시스템 미비로 접종이 되려 한국보다 늦어지며 심한 경우 올해 안에 끝내려는 백신 접종이 내년에나 되어야 끝날지 모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진출해주면 한국도 좋고 일본도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후쿠다 전 부대신은 디지털 개혁에 한일 협력이 필요하고 한국도 IT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일 네티즌들은 다소 이런 면에서 서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주민등록 시스템은 한국의 국가 노하우라고 할 수 있다라면서 일본에 그것을 판매하려면 양국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현재 양국의 관계가 좋지 않고 또한 일본이 나중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 네티즌들은 최근 위안부 판결 등의 여파로 인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특히 한국은 레드팀으로 공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정보 유출 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도쿄에서 정보화 컨설팅 기업을 운영하는 염종순 대표는
사실상 스가 총리의 디지털 개혁에 성공하려면 한국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스가 내각이 디지털 개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는데, 일본에서 과연 한국 행정 시스템을 도입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한국의 K방역 도입 고민 중. 일본 언론은 지난 4월에 한국의 진단키트를 비롯해 내심 한국의 지원을 바란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3월에 엄청난 확산세를 잠재우고 전세계의 K방역의 우수성이 빛나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의 지방에서는 한국의 진단키트를 비롯한 각종 도움의 요청이 이어졌지만 일본 정부는 끝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내심 도와주기만을 바라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었던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당시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역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도와주기 어렵다고 밝혔기에 일본 정부는 작년에 자행했던 수출 규제도 있었고 자존심상 한국에 더 이상은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 내부에서 확진자가 10,000명에 다다르고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한국의 K방역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 일본의 오사카나 기타 지방에서는 3월부터 한국과 똑같은 방식의 PCR 검사를 시작하기로 했고 지금까지 PCR 검사를 거의 제대로 해주지 않았지만 이제 한국처럼 국민 누구나가 원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일본 대중들은 아직까지도 한국이 K방역을 앞세우더니 막상 한국의 방역이 엉망이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확진자가 1000명 이상 폭발하게 되었고 3차 파고가 너무 크게 와서 방역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2주간 한국이 1000명대에서 500명대로 확진자를 감소시킨 반면에 일본은 1000명대에서 5000명대로 폭증하면서 한국과는 정반대로 상황이 흘러가자 이러다가 올림픽도 개최하지 못하겠다는 위기감이 들며 결국에는 한국의 방역 방식을 그대로 들이기로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재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회의감이 확산되는 상황이며 올림픽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일본 문제도 심각하지만 유럽이나 기타 국가에서 올림픽 예선전 자체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올림픽 개최를 하더라도 많은 선수단이 도쿄까지 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가토 관방장관은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 관한 정부의 자세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면서도 현재는 신규 감염자 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상황이라고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도쿄올림픽은 강행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34%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해 여론이 악화한 것도 한국식 방역 도입의 배경입니다. 지지통신은 스가 내각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61.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1년 만에 일본의 민도가 높은 것에 기대는 자율 방역 방식에서 뒤늦게 한국 방역 방식을 도입해서 도쿄올림픽은 물론이고 코로나까지 잡아보겠다는 움직임을 급하게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본 의사협회는 사실상 의료 붕괴가 되었으며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반응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한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다. 현재 양국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려면 한국의 행동 촉구가 중요하다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이어가겠다.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 지난 10일 임시국회에서의 연설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한국에 대한 친밀도를 더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는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중요한 이웃 국가로 낮추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직접적인 표현까지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변 외교 정책을 설명할 때는 한국을 가장 후순위로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1월 당시 아베 전 총리의 시정연설에서는 외교 정책과 관련해 북한, 한국, 러시아, 중국 순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아세안 다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을 대놓고 드러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지만 일본은 또다시 아나무인으로 나오네요. 물론 일본의 한국 골대는 처음이 아닙니다. 양국 간의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의도적인 한국 패싱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과
12월 한일 레이더 갈등 직후였던 2019년 1월 시정연설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아베 총리는 외교 정책과 관련해 한국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스가 총리는 외교 안보 정책의 중심이 미일 동맹이라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줄을 서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 자유의 기반이 된다. 이와 관련해 아세안, 호주, 인도, 유럽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도 협력해 법의 지배에 의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에 대한 압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 총리의 연설보다 더욱 문제가 된 연설이 있습니다. 바로 모태기 일본 외무상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공식 주장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무려 8년째입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정기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외교 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사실만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이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또한 최근 한일 관계가 일제강점기 징용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엄중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법상으로도 양국 관계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매우 유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걸핏하면 국제법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도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스가 총리처럼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하며 지역의 안정이나 북한의 대응을 위해 미일, 한미일 협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일본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무엇일까요?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판결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한 일본의 일방적인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밝혔던 사죄, 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등을 위해 지혜를 발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 일본은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을 향해서 대대적인 도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스가 내각이 최대의 위기 상황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극우 세력을 결집시켜서 나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이죠. 현재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33%가량으로 정권 유지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30%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30% 선이 무너지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총리직에서 사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전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올림픽 개최 여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노 행정개혁 담당상이 카운터를 날렸습니다. 오노 담당상은 지난 14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고노는 7월 23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만 올림픽은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고노 담당상의 발언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로이터는 해당 발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일본의 강요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올림픽이 올해 여름 계획대로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의 기사를 여러 해외 매체들이 앞다퉈 전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 피가로는 일본의 강요가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포츠 전문 방송인 유로스포트는 일본 강요가 올림픽과 관련해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해외 미디어의 동향을 전하며 공로 담당상의 올림픽 발언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이 협조를 안 해주면 일본은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를 수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올림픽 취소 가능성이 언급되자 일본 정부는 파문 차단에 나섰습니다. 스가 내각의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은 후지TV에 출연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장소도 스케줄도 결정했다. 관계자들은 감염 방지 대책을 포함해 준비에 힘쓰고 있다.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다. 과연 가능할까요?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림픽 관련 국제대회나 외국인 선수의 입국까지 모두 중단했습니다. 만약 긴급사태가 연장되면 3월에 예정된 각종 올림픽 경기의 테스트 이벤트를 열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벤트를 한다고 해도 해외에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이 매우 위험한 나라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독도 도발은 아무런 성과도 없는 공연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의연하게 대처하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일본이 억지 주장을 해도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될 가능성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